연기과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6주차 수업 이제부터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6주차에는요, 집합과 명제 중에 집합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집합 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미적분, 대수, 정수, 조합론, 뭐 확률, 그 다음에 통계 등등 여러 가지 수학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의 하나가 바로 집합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집합론은 바로 집합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수학사적인 측면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예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수학적인 대상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도구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수학적인 대상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이 도구가 언제부터 잘 집대성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칸토어라고 하는 이 수학자에 의해서 그게 잘 정리됐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칸토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분이 언제 사셨는지를 보면 알겠지만 1845년부터 1918년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칸토어라고 하는 분이 집합의 아버지처럼 집합을 잘 집대성한 분, 그리고 집합이라고 하는 걸 뭔가 수학적인 대상으로서 논리정연하게 구성하기 시작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때가 집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수학의 한 분야에서 나머지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를 다루는 정수론, 그리고 미분, 적분 하는 미적분. 자, 이런 것들은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자, 얘들아, 뭐 정수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 또는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유리수 그리고 정수 이런 것들을 BC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자, 그럼 그 말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적분도 우리가 덧셈, 뺄셈 그리고 그것의 변화율에 따른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어요. 이미 이집트의 강에 범람하고, 그래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 측량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뭔가 계산을 하는 미적분이 발전하고 아주 옛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칸토어가 사셨던 시기만 생각해도 최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 수학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집합, 다른 것들 중에 통계랑 확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생 수학 학문 중에 하나인 이런 집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칸토어라는 분이 천재시죠. 29세. 집합론의 아버지인 칸토어가 29세에 무한 집합론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무한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무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느낌이 옵니다. 끊임없이 뭔가가 대상이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무한이라고 라프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당연히 그것에 반대되는 유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끝이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의 경우라면 이 유한집합,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 유한집합의 원소가 1, 2, 3, 4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것 중에 우리가 몇 개만 꼽아서 1, 2, 3과 1, 2, 3, 4와 1, 2, 3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나요? 즉 하나씩 남는 거 없이 짝짓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한집합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다? 원소가 무한이 많으면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1을 뺀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들을 우리가 다 모아놨다고 생각해봐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다? 무한인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다. 여러분들이 수학에 관심 있다면 힐베르트 호텔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었을 겁니다. 수학자 이름 힐베르트에서 유래했고 히베르트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 힐베르트 호텔 그런 거예요. 손님이 1번 방부터 2번 방에서 무한개의 방이 있어요. 호텔에. 그 무한개의 방에 모든 손님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쭉 모든 방에 손님이 와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또 다른 손님이 오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방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1번 방에 있는 손님 2번 방으로 가시고요. 2번 방에 있는 손님 3번 방으로 가시고요. 3번 방에 있는 손님 4번 방으로 가세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바로 무한에서 가능한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힐베르트 호텔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1대1 대응을 시켰더니 몇 번 방이 비게 돼요? 1번 방이 비게 되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손님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힐베르트 호텔 얘기예요. 아무튼 무한집합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진부분 집합이 무슨 말이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습해서 여러분들 간단히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기본 상식은 이제 끝났고,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산집합은 말 그대로 카운터블,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비가산집합은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한집합 1, 2, 3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가산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한집합인 경우에도 가산집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연수 집합이 그 예 중에 하나고,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들을 우리는 무한가산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표적인 수집합 중에 뭐 있냐? 자연수, 그리고 정수, 그리고 유리수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 그럼 비가산 집합은 뭐냐? 그게 이런 것들처럼 즉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집합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수집합 중에 자연수, 정수, 유리수 하는 거 뭐 있지? 실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칸토어라는 분이 무한집합론을 가지고 집합을 집대성하기 시작한 집합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프랙탈 아시죠? 코스너 플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또 3등분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분 집합과 닮음이들을 만드는 거. 이 프랙탈의 원시인 요 원시인이 아니라 초기의 모델이란 얘기죠. 초기의 모델을 바로 칸토어가 만들었고, 그게 칸토어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는 집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들의 모임. 그러면 자연수 집합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볼까? 자, 다음 중 집합인 것과 아닌 것. 25의 약수의 모임. 기준이 명확해요? 안 해요? 기준이 명확하죠. 25의 약수가 뭐야? 1, 5, 25. 이런 것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5, 25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1, 5, 25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이 안에 구성하는 원소를 넣고 이러한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이거는 기준이 뭐해요? 뭐하지 않아요? 기준이 굉장히 뭐하죠. 선생님 반에는 키가 192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걸리버 여행에 나오는 그 거인국에 가면 키가 큰 학생이 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다 이런 것들은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대문자 B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되고 대문자 C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 안에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나타내면 됩니다. 5, 25 이하의 약수의 모임 하게 되면 1, 5, 25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어떻게 나타내도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변수 x 같은 건데 그 x는 25의 약수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를 나열했다. 원소 나열법.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 모두 공통점은 무엇이다? 이러한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집합 A를 구하시오 했는데 이것만 써. 그러면 이거는
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라. 물어보는 게 무슨 집합이냐? 물어보면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중괄호를 써야 된다. 자, 그럼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거는 대문자를 이용하거나 중괄호를 이용해서 원소 나열법 또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건데,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이 집합, 총 3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A를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한 줄로 하면 돼요. 한 줄로 하면 되고 이 안에 1, 5, 25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집합기호 안에 있는 이러한 구성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 원소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더가 없다는 얘기죠.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상 아니에요. 한마디로 5, 1, 25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집합 A가 아래와 같이 있을 때 A가 어떻게 1, 5, 25와 같이 있을 때 주어진 집합 A의 원소는 1도 있고 5도 있고 25도 있어요. 이 1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한다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5라는 원소가 A에 속한다, 25도 A에 속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나타냈더니 우리가 아직 더 많은 건 배우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 집합으로 인해서 수학적인 대상들을 나타내는 게 간결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수들을 나타내려면 열심히 이걸 쓰고 끽 해봐야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원소로 구성하는 집합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심지어 대문자 하나 요거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연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 해볼 수 있어요? 정수도 그냥 이렇게 하나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1, 2, 3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약속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합은 정말 정말 필요하고 편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 1, 2, 3, 4, 5, 6, 7은 보니까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6번까지 생각 키우기까지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 집합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이미 여러 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4주차 때 했었던 부등식 1과 2라는 수학적인 대상이 있어. 그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영어로 relation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뭔가 추리적인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집합 A와 B라는 두 개의 수학적인 대상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나타내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definition,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X가 A에 속하면 그 원소는 반드시 여기 따옴표 줘야 되겠네요. B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X가 A에 속하면 X는 반드시 B에 속한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 definition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보자. B라는 집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속해 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하진 않을 거지만 이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뭘 뒤에 가서 할 거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 선생님이 명제 강의에서 이미 얘기했었죠. if and only if 요거 필요 충분 조건 if and only if 요 화살표 기호 다른 말로 동치 4개의 말이 다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배우면 뭐가 좋아요? 그래, 필요 충분 조건 배우면 좋은 이유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동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고 이걸 찾으면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것에 대한 빈칸은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분집합은 방금 배웠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 A라는 집합 원소가 1, 5, 25야. 25의 약수의 집합이죠. 이것의 부분집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A에 포함되게끔 하는 또 다른 집합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로만 구성해도 되고 2로만 구성해도 되고 5로만 구성해도 되고 25로만 구성해도 되고 또 두 개짜리 원소로는 5, 25, 1, 5 또는 1, 5, 5, 25, 1, 2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거 1, 5, 2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널셋이라고도 얘기하죠. 널셋. 정보에서 아마 여러분들 널 이런 거 많이 배울 거예요. 얘는 무엇이냐?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공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안 생겼더라도 어떤 상태로 주어지든 간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공집합, 즉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그 다음 원소가 한 개짜리 하나, 둘, 셋, 세 개, 그 다음 원소가 원소가 한 개짜리 세 개, 원소가 두 개짜리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원소가 세 개짜리 몇 개, 한 개 해서 총 8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식화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걸 자세히 한번 봐보게 되면 집합 A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원소 개수를 우리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주어진 이 예로부터 우리가 일반화를 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8개의 부분 집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잘 보면 1의 자리랑 5의 자리랑 25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여기가 잠깐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여기는 1의 자리, 여긴 2의 자리, 5의 자리, 여긴 25의 자리인데 아직 안 넣었어. 그럼 그 말은 자 1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 얘처럼 그 말은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경우의 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경우의 수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1이 넣을지 말지. 마찬가지로 5라는 원소가 있는 집합도 있지만 5라는 원소가 없는 집합도 있죠. 그 말은 이 5라는 원소가 이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25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지만 25가 없는 집합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말은 25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이 총 3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부분 집합이 완성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몇 가지? 2의 세제곱 가지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2의 세제곱은 뭐? 8입니다. 즉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무엇이? 이 A라는 집합이 1, 5, 25를 원소로 가질 때. 자, 사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된 건가요? 원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2의 세제곱으로 구한 것이다.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게 지수에는 이 3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이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2의 여기에는 A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로 오게 되면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2의 몇 제곱? n제곱까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의 n제곱까지. 근데 이 n이라는 게 뭐다? 2에다가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해하시고 조합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으면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기호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그럼 지금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 개수가 2개인 거, 원소 개수가 3개인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 원소 개수가 0개인 거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 즉 공집합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1가지고 이게 1가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2개인 이러한 집합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원소 개수 1개인 거를 만들어내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원소 1개씩만 뽑으면 된다. 그 다음에 1, 5, 5, 25, 1, 25처럼 2개짜리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뽑아내면 된다라는 거고,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원소의 개수를 3개인 걸 뽑아내면 된다입니다. 근데 이게 총 만약에 일반화한 n개라면 n 컨비네이션 n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뭐랑 사실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는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도 돼요. 원소 개수가 n개. 물론 이게 다 다른 n개다라는 얘기예요. 원소 개수가 n개일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 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봐볼게요. 여기서 변형 형태입니다. 집합 A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것도 우리가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3개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어요.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생각해 보자. 그건 뭐가 있어? 다 구해보면 1, 2, 1, 3, 1, 2, 3. 1도 있지. 1. 이렇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는 사실 뭐를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1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1을 제외한 2와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게 되면 공집합이거나 1개짜리는 2만 포함하거나 3만 포함하거나 2개짜리는 2와 3 포함하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2에 하나, 둘, 제곱 해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2와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총 4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1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고 그게 총 4가지다라는 겁니다. 그걸 일반화한 게 바로 여기 써볼게요. 우리가 n개 원소로 가는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m개를 빼버리고 그럼 m개를 빼면 n-m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그 m개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또 해볼게요. 1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건 뭐야? 1을 포함하면 안 된대. 이거 1 다 지우면 되는 거지. 그럼 공집합이거나 2만 갖거나 3만 갖거나 2, 3을 갖거나 총 똑같이 4가지입니다. 그럼 그 말은 집합 A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우리가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2의 n-m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둘이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이 케이스. 1을 빼버린 게 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의 상등이라고 하는 건 서로상 같을 등 집합이 어떤 경우로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인 거죠. 기호로는 일단 이렇게 씁니다. A는 B랑 같다. 자, 두 집합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동일한 원소로 구성됐을 때를 얘기하고 그것을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요. A는 B에 포함된다. 그리고 B는 A에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AND예요. AND 조건.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상대방의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걸 만족할 때 두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 동시에 즉 AND 이거 B는 어디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된다. 이게 동시에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가 B가 돼야 되고 B가 A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데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가 B에 포함되는데 동시에 A는 뭐인 거, B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진부분집합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1, 5, 25라고 얘기했을 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진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진부분 집합은 공집합도 되고 1만 가져도 되고 5만 가져도 되고 25만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짜리 집합으로 원소로는 이렇게 1, 5, 1, 25 그리고 5, 25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자기 자신은 빼야 되니까 총 이렇게 우리가 7가지를 나열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A가 1, 5, 25를 원소로 가질 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구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인 2의 세제곱 빼기 자기 자신은 제외했잖아요.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라는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것의 부분 집합으로서 모두 가능한 2의 A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 올렸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 A를 빼야 되니까 한 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집합의 포함 관계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포함 관계 보면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라는 게 있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나 걱정이 돼서 써보게 되면 우리가 집합 A라고 하는 게 A, B,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A와 B와 C는 집합 A의 원소, 엘리먼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A는 엘리먼트다. 즉 2를 변형한 이렇게 쓴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자, 그런데 A를 원소로 갖는 것 얘는 뭐예요? 집합이에요. 집합은 라지 A라는 원래 집합에 어떤 관계예요?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집합 기호가 있으면 포함된 대로 써야 되고 집합 기호가 없으면 원소니까 원소이다. 엘리먼트 2의 기호, 요거 삼지창 모양 이 기호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 방금 한 거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드디어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집합의 연산을 배워야 비로소 우리가 집합을 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간단히 그냥 용어 소개 정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연산을 배워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빠르게 넘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합집합,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자, 두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거고요.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교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union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영어로 inters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집합의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A 합집합 B 이렇게 씁니다. 뭐 A 컵 B라고도 읽어요. 그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느냐? A 캡 B 이렇게 씁니다. 데피니션 얘기 안 하고 기호만 막 얘기하고 있네요. 자, 데피니션을 얘기해 볼게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라는 건 어떤 것이 X인 거야? 그렇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뭐야? X라는 건데 그것은 A에도 속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AND인 거죠. B에도 속한다. 요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정의다라는 거. 정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건제시법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할 때 우리 교재나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재는 집합과 관련된 증명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셋 시어리, 그러니까 집합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형식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집합에 대한 증명을 명제를 증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 뭐냐면 2x라는 집합이에요. 근데 x는 1, 2,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집합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이걸 원소의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집합은 원소가 2x 꼴이야. 그 2x 꼴인데 그 x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뭐란 얘기지? 1, 2, 3이란 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x, 2 곱하기 x, 2 곱하기 x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원소가 2, 4, 6인 집합이다.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집합, 합집합 배웠고 그것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 봐볼게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A이거나 또는 B이기 때문에 지금 색칠된 이 모든 거 이게 바로 A 합집합 B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잘 봐봐. A의 원소 개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B의 원소 개수를 또 더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몇 번 비끔 쳐졌죠? 2번 비끔 쳐졌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부분, 즉 A 교집합 B는 2번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A 교집합 B를 빼야 됩니다. 무엇을 구할 때?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할 때. 자, 이 가운데 2번 미끈친 게 A 교집합 B고 그것의 원소 개수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원소 개수 즉 3개짜리 집합이 등장했을 때 그것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있었던 방법처럼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구하려면 일단 A를 더해볼까? A 더해. 그럼 NA. 그 다음 B도 더해. 이게 B죠. B도 더해. 그 다음에 또 C도 더해볼까? C. C가 이거죠. C도 더해.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 잘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번 겹친 부분 있고 3번 겹친 부분이 있어요. 2번 겹친 부분은 어디? 여기. 여기. 여기가 2번 겹친 부분이에요. 3번 겹친 부분은 어디? 가운데 이 센터.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여기 2번 겹쳤잖아. 여기 2번 겹쳤잖아. 여기 2번 겹쳤잖아. 그래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야지 할 겁니다. 그게 바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게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엔 B 교집합 C. 요거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도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C 교집합 A. 요 C 교집합 A의 원소 개수도 빼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가운데가 텅 비게 되겠죠. 여기 3번 겹친 부분이었는데 거기를 3번 빼버렸잖아. 1번, 2번, 3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텅 비게 되니까 이 가운데 핵심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일반화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포함과 배제, 포함시키고 빼고 배제시키고 포함과 배제의 원리, 원리라는 말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은 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에서도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n개의 집합이 있을 때 그 n개의 집합을 합집한 거의 원소 개수는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3개짜리 합집합에 대한 것을 좀 일반화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반화해볼까? 아, 처음엔 1개짜리 원소를 다 더하는 거야. 1개짜리 원소가 아니라 1개짜리 집합의 각 집합의 원소 개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NA1, NA2, NAN 이걸 다 더하면 되는구나. 이게 1단계. 그 다음 어떻게 했지? 2단계는 2개짜리를 교집합해서 뺀 거지. 자, 2개짜리를 교집합할 거예요. A1 교집합 A2 교집합한 것의 원소 개수를 빼야 되고 A1 교집합 A3에서 원소 개수 빼야 되죠. 쭉쭉쭉쭉쭉 마지막에 AN-1 교집합 AN의 원소 개수를 빼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사실 이거는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이거 1개짜리 원소, 1개짜리 집합은 n개 있고 콤비네이션 또 써야 되긴 하지만 2개짜리는 NC에 2개가 있어요.
뭐 해도 됩니다. 그냥 일반화를 우리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 3개짜리 교집합을 이번에 더해주는 거지. 자, 이번에 더하기 3개짜리 NA1 교집합, A2 교집합, A3 이거를 우리가 원수 개수를 이번엔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경우 해줘야 되지. A1 교집합, A2 교집합, A4 해서 이거 더해주고 점점점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나요? AN-2 교집합, AN-1 교집합, AN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빼기 자 이번엔 4개짜리 해야 되겠지. N A1 교집합, A2 교집합, A3 교집합, A4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를 반복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끝이 날 때까지. 자 그럼 3개짜리 교집합 이런 거 몇 개 있을까? 우리 적어보게 되면 이런 거는 NC에 3개 있을 거고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여기 점점점 다 하면 몇 개 있을까? 그건 NC에 4개 있을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 근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3개 정도까지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정보에서 필요할까봐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서로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소. 자, 우리가 수학에서 서로소는 총 2번 나옵니다. 언제? 정수론에서 나오고 또 언제? 집합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정수론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2와 3은 공약수가 뭐야? 1밖에 없어. 그러면 두 자연수의 두 정수에 대해서 공약수가 1이면 우린 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 두 수의 관계는 서로소야. 이렇게. 자, 그걸 간단히 어떻게 기호로도 나타내요? 두 수 2와 3의 GCD. 공약수는 1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건 최대 공약수이긴 하지만 뭐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정수에서도 우리가 서로소다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친하다 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둘이 서로소다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있고 만나지 않게 B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말은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공집합이다?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밑에 화살표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A와 B가 서로소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위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밑에 거는 조금 있다가 집합의 연산은 배웠지만 요거 여집합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해보게 되면 자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증명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집합에서 관련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우린 고등학생이야. 고교 과정에서는 그 증명 방법이 뭐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집합론에서 이용하는 기호를 이용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기호를 이용한 증명. 네. 요런 건 도대체 뭔지 뒤에 가서 맛배기로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교 과정이니까 명제에 대한 증명,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하자. 또는 뒤에서 배우게 될 우리가 뭐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결합법칙, 분배법칙과 같은 집합의 연산 가지고도 좀 할 수 있어. 집합의 연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기호로 증명하는 것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사실 필충이니까 정방량과 역방량에 대한 증명을 둘 다 해야 되죠. 정방량과 역방량. 근데 이것을 자세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방량과 역방량 한번 나중에 증명해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서면 이렇게 만나지 않죠.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렇게 됩니다. 만나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나지 않았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A는 어디에 속해? A는 B의 여집합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A는 B의 여집합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것도 거꾸로 A가 그럼 이제 B의 여집합에 속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A랑 B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쓰잖아. A와 B가 있는데 A가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이거잖아.
거기에 속해야 돼.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해줬네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는 B의 여집합에 속한다. 거꾸로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고 했더니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라는 걸 고교 수준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채울 수 있겠죠. 아,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와 B가 서로 소이면이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는 어디 속한다? B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럼 사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위에서 안 하고 온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는 어떤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A 또는 B나 B 또는 A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거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인 대상에서 순서를 바꾸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같지 않은 것처럼 내 집합 연산에서는 그게 된다 라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것만 지금 참이라고 알고 있는데 B 교집합 A도 뭐랑 똑같으니까 A 교집합 B랑 똑같고 그게 지금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면 요게 됐으니까 이거면 B는 A의 여집합이 속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차집합과 여집합을 배우면 그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집합과 서로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둘이 서로소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했지?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집합과 서로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느낀 건데 사실 우리가 여집합이 뒤에 정의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습을 잘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전체 집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어진 집합들을 포함하는 전체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니버셜 셋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정의하더라도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키가 190 이상인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학교 전체로 하느냐 아니면 1학년 3반을 대상으로 하느냐, 즉 전체 집합이 1학년 3반이냐 전체 집합이 1학년 1반이냐에 따라서 A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전체 집합을 1학년 1반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요런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의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1학년 3반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때 집합 A는 1학년 3반이 아무도 없다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똑같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더라도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A라는 집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정의는 A의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라고 씁니다. 영어로 컴플리먼트 오브 A라고 씁니다.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A가 아닌 거 이렇게 써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요 밖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요 정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습해왔을 거라 생각되는 대상 전체 집합과 여집합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여집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건 아까 필충 조건 중에 하나 우리 찾은 게 A가 B의 여집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9 이하의 자연수 해볼까?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B와 서로 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 물론 이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자, B와 서로소가 되는 집합의 개수 무엇이 있을까요? B와 서로소가 되는 집합을 우리가 A라고 나타낸다면 A는 B와 교집합의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A는 B의 여집합에 속한다, 포함된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은 뭔가요? 6, 7, 8, 9 이걸 원소로 갖는 게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B와 서로수가 되는 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A를 찾으면 되고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A라는 것의 개수는 2의 하나, 둘, 셋, 넷, 4제곱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서로수가 되는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일반화도 할 수 있겠죠?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준다? 2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간단한 노테이션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 노테이션은 무엇이냐면요. 요런 것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말라고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A1 합집합, A2 합집합, 점점점, AN 합집합을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K라는 게 인덱스인데 그게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1부터 N까지 움직이고 1부터 N까지 정수로 움직이고 그것을 전부 다 유니언, 합집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알 수 있겠죠? 교집합 AK 하라는 겁니다. 대신 K라는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A1 교집합, A2 교집합, 점점점, 교집합 AN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시 공부는 여기까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칸토 집합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시간 되면 추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물론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뭐 또 할 수 있냐면 이 칸토셋을 이용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12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들을 유한계 또는 무한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문제 배정자는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아마 송죽에 올려주시거나 수업 시간에 배정을 해주실 겁니다. 문제는 총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냐면 1번부터 14번까지 추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 외에 지금 워크시트에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습 복습하면서 풀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시때 뵐게요.